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와 관련해서는 성탄절 이후에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오늘 뉴스와이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N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려 하셨나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자, 계엄 사태 초기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번, 두 번 이름이 나왔죠.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논의. 1차다, 2차다까지 설명됐는데요. 그리고요,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내용을 전하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기에서부터 도대체 출발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하려면 꼭 이날이어야 한다면서 12월 3일을 얘기했다는 내용이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군 소식통 인용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을 한 번 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상원, 지난해부터 계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다, 이런 설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계엄의 시작점이 그동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노상원이란 인물이 계엄을 꺼냈다. 날짜까지 얘기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순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나와 계시고요.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김철원 교수님. 지금 노상원이라는 인물, 지금은 엄연히 민간이신 분이에요. 2018년에 전역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비상계엄의 기획 또는 설계자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김용현 전 장관이 건의를 해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지만 그 앞선 사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번 계엄 사태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예. 그리고 12월 3일이라는 날짜까지 딱 특정한 걸로 봐서는 예. 일단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이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들리는데요. 오. 그렇더라도 저는 전체적인 이번 비상계엄의 판을 짠 건 김용현 전 장관이다. 오. 김용현 전 장관은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한 목적도 설명하고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분에서 판을 짠 사람이고 예.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은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행동대장.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 지금 당장에 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속적으로 묵비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단지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만 좀 직변되었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김용현 전 장관의 대선 캠프에서도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할 때 비상계엄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코너에 몰릴 때마다 예. 그냥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싹 쓸어버리면 되지, 이런 얘기들도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걸로 봐서는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전체적인 판에 대한 구상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정부 이번에 그 비상계엄 때 보면 3개 기관이 동원이 되는데 예. 본인이 이 사령관에서 수방사, 예. 그다음에 특전사,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방첩사령부가 동원이 되거든요. 예. 이 방첩사령부에 대한 여인영 그 중앙고 출신을 배치한 것도
그리고 또 이 소방사령관도 그대로 둔 거. 그다음에 이 정보사령관도 결국 노상원 정보사령관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걸 봐서는 예. 본인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의견을 들어서 예. 그리고 3개 기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판을 짠 건 여전히 김영현 전 장관이 핵심이고 이 노상원 정보사령관은 약간 행동대장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예. 이제 저는 역할을 구분합니다. 방금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여기에 보면은 특히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년부터 계엄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이런 뭐 설명이 좀 보도를 통해서 나오시고요. 동시에 계엄을 하려면 꼭 이날이어야 한다면서 12월 3일을 콕 집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이분이 뭐 자주 군산에 있는 용화한 점집을 다녀서 날짜를 택일했다고 하니까. 지금 본인도 사실은 네. 역술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이른바 뭐 네. 안산보살이라는 뭐 네. 이런 명칭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본인보다는 훨씬 더 그 신묘한 예. 그런 공력 있는 분이 군산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두 가지의 허술한 지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실은 단순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북구의 준동이라든지 전 국가적으로 비상계엄이 있을 만한 정도의 소란 사태, 전국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컨대 뭐 오물풍선을 정조준한다든지 혹은 뭐 드론을 띄운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북한이 뭔가를 국지전이라도 유발되면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전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왜 12월 3일일까 하는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개연적으로 본다라면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본회의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통과하고 연말쯤 이때쯤 되면 사실 의원들이 다 국회로 간다든지 예. 지역구에 내려와서 전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국회가 비어 있거나 네. 국회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이 연말쯤이거든요. 예, 연말이고 뭐 예를 들어서 예. 금요일 저녁 같으면 완전히 지역구에 그렇죠. 많은 가서 지역민들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정담을 나누거나 얘기를 하는데 예.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부분도 예. 사실은 펜딩돼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날짜인 거죠. 아. 예.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저는 비과학적이었다. 다만 그러니까 계엄 선포 날짜를 잡기에는 상식적이 않은 날짜다 이렇게 보시는 상식적이지 거예요. 않았지만 대통령이 그걸 결연하게 된 배경은 예. 민주당의 내년 예산 삭감이라든지 예. 또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의 뭐 소위 황금폰이 예. 어찌됐다는 등 김건희 여사 특검이 조만간 말하자면 발의되거나 통과될 수 있던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예. 결행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요, 이 뭐 관계자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그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당국이 보고 있겠죠.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항이 밝혀져야 된다는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12월 3일을 계엄 선포일로 삼았는지 이건 아직까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 날짜로 콕 집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전역 후에 역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안산에서 점집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과 관련돼서 뭐 관여자로 지금 뭐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요 기획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엄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라고 확인이 최종된다면 향후에 처벌 수위나 이런 게 달라집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이 계엄 자체가 뭐 형사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이 탄핵 심판의 뭐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내란에 해당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실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이것을
이렇게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뭐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군이 바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떠한 계획을 짰고 그 당시의 계획을 뭐 어떠한 부분을 짰는지 뭐 정말로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 이 시작점이 어디였느냐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시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중요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중요 종사의 정도에 따라서 이 형량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만약에 내란이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실질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이 시작점부터 끝에 이제 끝이 해제되고 지금 현재까지 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굉장히 열심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장성들이 있죠. 이런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등 이런 인물들과는 달리 만약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기획자 또는 시발점이라고 파악이 추정된다면 단순 종사자, 그런 방금 이 장성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종사자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장성들의 경우도 아마 지금 중요임무 종사자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각 장성들도 이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다 달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초반에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실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도 사실관계에 다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이 시작점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수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상원이란 인물, 글쎄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보인 그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군을 떠난 민간인이었는데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요, 무속과 뭔가 짙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자, 이 계엄 사태 전에 이게 군산에 한 무속인을 만났다 그래요. 이게 보도를 통해 또 알려집니다.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군산의 한 무속인. 노 전 사령관 2022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문해 군인들의 사주를 물었다. 대략 20차례 넘게 다녀갔다. 김용주 네. 교수님. 네. 일단 민간인인데 계엄과 관련해서 등장했다는 것도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민간인인데 계엄. 이게 민간인 계엄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예. 이게도 깜짝 놀랐는데 뭔가 무속 얘기가 나와요. 방금 좀 설명했지만 이 무속인 설명이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네. 그리고 뭐 청와대라고 표현하는데 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취지의 설명까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장 크게 이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일을 하고 싶었으나 아시다시피 2018년에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민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약간 성비유예요. 그게.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말하면 대통령실 경호처에 일을 했거든요. 예.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권력지향적이고 왜냐하면 보통 보병병과에서 정보병과로 바뀔 때도 승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3기수 차인 김용현 장관하고 육사에서 예. 서로 인지하고 있고 본인은 또 학교 들어갈 때는 육사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 들어갈 정도의 예. 엘리트 코스 물론 뭐 그 군 생활은 굉장히 자충우돌 했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김용현 장관이 사실은 장관이 됐을 때는 내가 한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일은 그야말로 계엄을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타 여탈과 관련된 죽을지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럼 누가 엄청난 보더라도 일입니다, 엄청난 이거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모의해서 정말 이게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형도 당할 수 있는 옛날 치면은 사화 아닙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데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략을 할 수 있어요. 김용현 장관하고 너 이 일만 잘하면 내가 안보실에 넣어줄게.
이 차장해. 뭐 이럴 수 혹은 뭐 사우디 대사로 보내줄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우디나 두바이는 군인 출신의 대사를 많이 갑니다. 예. 어쨌든 이분은 뭐 어디에 있든 명예회복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점집에 가서 이 사람 믿을 만하나 또 우리가 같이 하는 이 모의하는 사람들이 이 팀워크가 잘 맞을 것인가 누가 배신자가 있으면 일을 하기도 전에 망신당하는 건데 예. 이제 그래서 몇십 번이나 자기보다 더 뭐 도수가 높다고 하는 신령한 그런 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 그럼 않았겠나. 그 물어보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2022년부터 뭐 올해 초까지 했다는데 그 아까도 보지만 지난해부터 계엄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 무속인을 만나서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 계엄이나 이런 걸 좀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염두에 성공할 수 있는 두면서- 날짜 그리고 내가 누구랑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 때 이 사람은 나를 뒤에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기무사 말하자면 계엄 문건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 시점으로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때 대통령 경호실에 있었거든요. 예. 그 기무사 문건을 관여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고 말하자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불만일 수 있는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액션은 제가 잘 압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자임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철영 교수님. 그러니까 뭔가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 무속인한테 많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느냐? 그럼 뭔가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이 배신하지 않겠냐는 걸 굳이 물어보는 건 뭘까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본인이 승승장구하다가 예.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에 뛰어들지만 사실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나름대로 보면 1979년도에 12.12 군사 쿠데타도 마찬가지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도 덮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중형을 살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보면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에게 유일한 끈이고 백이고 예. 자기의 모든 운명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내심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 보면 이 김용현 장관이 본인을 배신해버리면 본인은 완전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래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계속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불안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계속 물었던 게 아닐까.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12월 3일은 길일이 아니었던 거죠. 12월 3일 10시는 길일이 아니었던 이게 거죠. 지금 보도에 통해 나오는 거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날짜를 콕 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무속인이 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이번에 비상계엄이랑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무형의 어떤 커다란 힘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3일 10시는 결국 실패한 그런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파편처럼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노상원이란 인물이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군산에 있는 무속인을 자주 뭐 지금 설명해 보면은 최소한 뭐 20번 이상은 간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등 군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 그리고 또 배신하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물어본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12월 3일이란 날짜를 제시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는데 아직은 파편처럼만 나오고 그 관계들은 명확하지가 아직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회 차원에서 뭔가 영상 하나를 공개합니다. 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밤 상황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입니다. 이후 정문 진입로 앞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철수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그래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김성주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 뭐 유창 깨고 들어가는 모습 다 공개됐죠. 그리고 선관위 가는 모습도 나왔었고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 공관 가는 거는 오늘 이제 국회 차원에서 공개를 한 건데 향후에 만약 이어가면서 재판이 진행되면 이 오늘 공개된 저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나타났던 저 영상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증거 또는 뭐 단서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예, 이 부분도 결국에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자체가 국회의원을 뭐 체포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했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의 공간에 이 군인들이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갔었느냐에 따라서 만약이라도 뭐 체포라든지 어떠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의 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영상에 나온 이 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군인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도 이제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가장 이제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왜 갔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목적으로 어떤 명령을 받고 갔고 예. 언제 왜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알고 있을 있겠죠 것이기 지금요. 때문에. 예, 지휘관급이면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럼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또 이 명령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명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왜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갔을까요? 어쨌든 뭐 나름대로 체포조의 형태로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 대상 명단에 우원식 의장도 들어가 있었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국회에서 그 계엄에 대한 예. 표결을 할 수 없게 하려면 적극적인 체포가 아니더라도 아. 못 나오게 만약 그게 계셨다면. 근데 우리가 의문시되는 것은 경찰과의 코어웍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의장의 동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이지만 다 알다시피 국회의장이 담벼락 뛰어넘어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군이 저 공간에 갔을 때 공간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철두철미한 부분이 아니라 예. 소위 충성파들 자기네들 라인들만 가지고 계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수룩한 장면이 저는 나왔다고 봐요. 만약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국무회의 부분이나 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 예. 저 10시에 했어야 되는데 몇십 분 지나가면서 시차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완벽한 어떤 팀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보다는 선관위의 인력을 더 많이 보낸다든지 예.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무엇에 핵심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런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에 나타난 계엄군 이겁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보죠.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환죄가 추가되나? 지금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외환죄요. 외환. 나라 밖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북한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어제입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가 상임위 중에 하나인 행안위가 열려서 여기에서 경찰 쪽에서 나온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북한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서 다뤘던 노상원이란 인물이 남긴 수첩. 이게 점집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이 확보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았었잖아요. 거기에. 뭐 수거한다.
수거란 표현도 있었는데 그와 함께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죠. 그리고 오물풍선 이런 게 수첩에 담겨 있답니다. 뭔가 북한과 관련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이거는 북풍 공작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의혹이라고. 그런데 앞서서요. 12월 3일 밤 상황을 다시 되돌려 보면 그때 당시 경기도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HID 요원, 북파 공작원 특수부대잖아요. 특수첩보부대. 여기 요원 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북파 공작원 부대가. 그리고요. 앞서서 지난 10월 북한이 이런 얘기하죠.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이거 남측 수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초영 교수님.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요.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수첩 속 내용에 보면은 뭔가 정황이 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때 뭐 이게 뭐 일단 뭐 이게 일명이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어떤 계엄 수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적당한 명분과 합리화를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지금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금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건지 네. 아니면은 실제로 단순하게 메모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행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행에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도대체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그냥 메모해 놓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무인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물풍선 내려올 때 원점 타격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실행은 안 됐어요. 그때 보면 어떤 합참의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판교에 모였던 정부사 그 북파 공작원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거기에 때문에 뭐 대기하고 있었다는 정도까지만 나온 상태예요. 뭐 그 사람-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뭐 북한 군복을 입고 뭐 국회에 들어와서 또 예.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상상 속의 소설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 어쨌든 기업 수첩이 나와 있고 거기에 굉장히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세심한 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요 군 당국에서 내놓은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원점 타격 지시 관련 합참은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월과 11월 서해상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올해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네. 수첩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북풍 공작 정황으로 보이는 그런 메모들이 남겨 있다는 건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행된 거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설이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합참이 거부했다라는 부분 또 심지어는 그와 같은 사전에 그러한 그 수첩에 쓰여진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미심쩍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윤 정부에 대해서 과연 슬리반 외교안보 보좌관이 무슨 일이냐고 체크를 한 적도 있다. 뭐 예컨대 우리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적답을 피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훨씬 더 크게 화를 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실패했지만 거의 하려고 노력해 왔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또 김민석 최고의 계엄 논의 이야기들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송전탑을 올라가서 선을 끊고
다리를 폭파한 것을 북한의 탈북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방지막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실제로 북한은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북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시그널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예. 실제적으로 북이 왜 그와 같은 뭐 시도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판스 반응이 없었습니다만은 가급적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무반응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정보적 네트워크적 정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 있다. 오늘 중으로 그리고 26일 보고하고 뭐 그 이후에 처리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입니다. 한덕수 탄핵안 오늘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6일까지 기다릴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내용 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요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뜻일까요? 일단 속보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뉴스와이드 후반부에 이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담긴 이른바 전 북풍 공작 정황 의심스러운 메모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지난 9일 민주당이요. 고발을 한 건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 이적죄,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고요.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투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의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시킨 점. 자, 앞서서 지난 9일인데요. 그때 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외환죄 가운데서도 일반 이적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일반 이적죄가 뭐냐면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처한다. 이게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북한 쪽을 이롭게 만들었다.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둔다는 거죠.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그 메모와 관련된 내용인데 김성수 변호사. 만약에 이른바 북풍 공작 정황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뭔가 있다라는 게. 그렇게 하면 사실상 지금은 이게 실행이 안 돼 실패한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은 외환죄 처벌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형법 99조에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 관련이고 예.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아니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를 이제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실행의 착수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 형사적으로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예비 음모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비 음모가 해당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이 판례가 2015년에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모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 대법관들도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사안이었는데 당시에는 음모라는 것이 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기 이전에 2인 이상의 자가 범죄 실행에 대한 합의가 성립이 된 경우를 음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공격의 대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어야지 음모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이렇게 다수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만약 음모가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번에도 그 기존의 판결과 동일하게 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조금 달리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재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외환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염두에 두고 재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 차 소환 검토일까요? 지금요? 공수처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죠. 석동현 변호사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에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국회가 또 그렇게 소추를 한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성탄절 다음 날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겠죠. 26일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뭐 와장창 중대 발표가 있다는 뜻으로 너무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으시고요. 그러니까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공수처 어떤 판단을 할까요? 지금 2차 소환 통보까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실현이 화면 보겠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가능성 놓고 검토 중이다. 3차 소환 조사 요청안, 출석 요구서 송부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열었다. 그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3차 소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도 할 수 있고 다 열어두고 지금 판단해보겠다. 고민이다. 일단 내일까지 좀 최종 확인되는 거 보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김성수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십니까? 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소송법 200조의 2를 보면 됩니다. 이게 예.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불응할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이 이제 지금 불응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분 불응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예. 이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변호인단이 아직 이제 설립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안의 뭐 경호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만약이라도 이유로 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했을 때 예.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 부분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다가 만약이라도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려가 되면 이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조금 전체적인 수사 동력에 수사에 문제가 사실 될 수 타격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일단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곧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인물이 김용현 전 장관인데 그렇다면 구속 만기 전에 검찰 쪽에서 뭐 기소를 하든 뭐 이런 게 결정을 해야 되나?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공개가 될 텐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공소장 내용을 보고 검찰이 어떤 지점을 보고 있는지 파악을 한 뒤에 대응하겠다. 지금 그걸 기다린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가 28일까지가 구속 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에도 검찰에서 사건을 만약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 상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보통 공소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소장에 나오게 되고 이 공소장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있고 범죄 사실이 무엇이고 이 행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는 굉장히 유사하게 수사기관에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이라도 이 공소장의 내용을 일부라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대응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자체에 출석을 늦추는 이유가 이 관계자들의 공소 제기 사실을 보고 또 이제 공소장이 이제 나왔다는 것은 재판에 넘어갔다는 것이고 예. 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기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사건 기록을 이제 등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건 기록을 받아볼 수가 있고 사건 기록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대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만약에라도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설명한 것 중에 내일 뭐 출석 어렵다는 얘기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 지금 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인단이 성탄절 이후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초영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입장을 낼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탄핵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이번 내란 조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는 현재 6인 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 몫에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아마 한덕수 총리 대행이 임명하지 않도록. 예. 근데 만약에 임명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 권한쟁의를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만약에 이게 3명이 그대로 임명이 돼서 9인 체제가 된다면 예. 4월 18일까지는 버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 9인 체제에서 2명이 또 헌법재판관에 또 물러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7인 체제에 갔을 때 본인이 이 전체적인 탄핵 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조금 버티기 전략이다.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6인 체제에서 어쨌든 하는 거 하나. 그럼 그중에 이제 본인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통해서 예. 기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거 하나. 두 번째 9인 체제가 되더라도 2명 정도의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 퇴임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 하나. 이렇게 가는 전략으로 지금 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주 교수님 보시기엔 성탄절 후에 어떤 입장을 낼 것 같습니까? 입장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내나만한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10일 말씀하신 거나 예.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반복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방금 하나 더 덧붙인다면 사실은 뭐 이 권한 대행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한 해석의 예.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과 거의 비슷한 입장을 내므로써 조금 압박을 가는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이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헌법 51조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4월 18일 이후까지 헌재의 그 결과들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에 수사를 스톱 시키는 형태를 통해서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이 말하자면 기각시켰을 때 원인 무효로 해서 수사도 피해 가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와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헌법재판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내 편을 들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8대 0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계속 보내고 있는 서류 접수를 안 하고 있고 수사 당국의 어떤 통보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뭔가를 지연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제 이 석동현 변호사 뭔가를 좀 얘기를 꺼내네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나고 지금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변호인 구성해서 변호인들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탄핵 심판을 해나가기 위한 그러한 팀을 짜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변호인 구성이 뭐 이렇게 3일 만에 안 돼, 4일 만에 안 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체근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짐작컨대 뭔가 변호인단 구성이 쉽지 않다라는 거는 느껴지죠. 그런 가운데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인생을 거래하고 이거 변호사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인생을 거래하고 기존의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나. 기존의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나. 쉽지 않다라는 말인데 김성수 변호사, 지금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약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걸 좀 들으셨어요, 얘기를? 예, 아무래도 변호인단 합류를 뭐 꺼린다기보다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에만 거의 이제 시간을 다 쏟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 본인의 이 굉장히 좀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뭐 정치적인 뭐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무겁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현재 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에 굉장히 조금 능통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로 이제 선임이 돼야 될 것인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경륜이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런 좀 사실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아무래도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로 공을 넘겼다. 오늘 이 사실은 민주당이 시한으로 정한 날짜에서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포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안 하면요. 탄핵 소추 갈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한 날짜가 오늘이거든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항이 나오자 민주당 굉장히 반발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또 반발해요. 자, 국민의힘의 얘기 그리고 가장 최신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직전에 아까 속보 전해드린 거 관련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입장이 하나 나왔죠.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아침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이 성안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당론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당론을 통해서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 날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틀 시간을 한덕수 권한대행 더 준 셈이 됐네요. 이틀을 더 주겠다. 오늘이 아니고. 근데 만들어 놨다. 그럼 26일까지 뭘 하라는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두 가지 부분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있고 또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 권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 무책임하게 국회에다 넘긴 꼴입니다. 쟁론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의장이 조정해 주면 하겠다, 여야 합의하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자기가 마땅히 구인 체제가 되는 정도의 헌법재판관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중시하는 거는 일단 특검법 이 부분은 이게 사실상 지금 공포는 안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 3명 임명 이거 26일까지 뭔가 입장을 정해야 된다. 이걸 시간을 준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것은 당리 당락을 떠나서 헌법 그 재판관 탄핵 심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다음에 이번에 추천된 인사청문회를 마친 추천된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국회 목 아닙니까? 그러면 이 권한대행이 뭐 예컨대 지난번의 경우에는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마땅히 사실은 이런 태도 자체는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뭐 한덕수 탄핵안도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치적인 공백 기간 동안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우리가 그나마도 인정해 주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너무 쉽게 민주당에서 바꾸기도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또 한덕수 총리도 조금 더 대의를 통해서 더 중립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호 교수님,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특검법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은 여야가 좀 타협을 해달라 이렇게 넘겼는데 민주당은 26일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똑같은 입장이 그냥 유지될 텐데 그럼 결국에 26일 탄핵소추 발의되고 이른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또 가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고요. 한덕수 이 대행을 지금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 이제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고 외교권과 국고통수권을 가진 대통령 직무대행이거든요. 권한대행.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오늘 얘기에 들어 오늘까지 처리해달라는 상특검 같은 경우는요. 법률적 거부사항 내는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한 총리 대행에 대해서 그냥 압박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게 1월 1일까지인데 오늘까지 하라. 당긴 거네요. 시점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한덕 총리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 거죠. 만만하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도요.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과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입맛대로 안 한다고 한덕수 총리 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식으로 대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탄핵을 할 거냐? 그렇다면 그동안에 감성원장, 중앙지검장, 뭐 방송통신위원장 하도 수없이 이 탄핵안을 난박을 해왔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과연 이 민주당이 유리하게 돌아가겠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이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안 소추는 그냥 공포탄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공포탄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본인이 명분과 시간이 본인에게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설정한 시한이 오늘이었는데요. 이틀 뒤인 26일로 뭐랄까요? 연장이 됐다고 할까요? 오늘 상황입니다.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정치 마트라면 한글이나 하고 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앞서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예고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김상욱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제가 오늘 김상욱 의원 인터뷰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요거 좀 먼저 물어봐 달라고. 이게 무슨 큰 질문은 아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던데 사실은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하고 탄핵 찬성하는 1인 시위도 벌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탄핵안 가결 뒤에 비판 문자 전화 많이 받았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자 폭탄 전화 세례 많이 옵니까 지금도요? 당연히 뭐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 차라리 우리 보수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파문을 던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뭐 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주변에서 많이들 이제 좋은 주식이는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잠잠해지니 조용히 있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는 반대로 예. 더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보수가 더 건강해져야 한다. 예. 그게 보수와 극우는 정반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극우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적이고 예. 폐쇄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독재로 이어지기 쉽고요. 하지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함, 합리성, 자율, 포용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절대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을 보면 보수와 극우가 섞여 버렸습니다. 섞여서 무엇이 보수인지 무엇이 극우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지지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서 믿으면 종교지만 모르고 믿으면 사이비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지도 알고서 지지를 보내면 정당 정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만 모르고서 맹목적 지지를 한다면 도리어 정당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비판이 있겠지만 앞으로 비판이 더 많이 거세지더라도 계속 좀 파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던지는 파문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한 번 더 보수가 무엇인지 또 우리 보수에서 극우를 어떻게 구별해내야 하는지 우리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한 분이라도 하신다면 제가 비난받고 고통스러운 건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 문자와 전화가 여전히 많이 온다는 거 애둘러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지금 공개적으로 탄핵 입장을 받은 의원분들이 사실은 다른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약간 뭐랄까요? 따돌림을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배신자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런 얘기가 꽤 많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지금도 분위기는 여전히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동료니까 같은 의견을 표출해 주길 바라는 심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또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 클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보수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보수당 안에서부터 먼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논란이 일어나고 그 논란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당내의 의사결정이 민주화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우리 당내의 의사표현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도 더 커지고 경각심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아서요. 이런저런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보수당이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사실은 계엄 사태 그리고 그게 지나가고 탄핵 소추안 가결 지금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그 선포로 인한 탄핵 소추까지 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당인 국민의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된 사과가 왜 없는가라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말 안타깝고 또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 말뿐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좀 안타깝게도 또 송구하게도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낙후되어 있다, 잘못되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못된 부분이 너무 진영 정치에 함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해가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정당별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른 정책이 나오고 그럼 국민들께서 그 다른 정책 중에 어떤 것이 또 효율적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새로운 합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건강한 정책 정당의 모습일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양당 정치가 굳어짐에 따라 이런 가치지향적인 정당 정치의 모습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당에 충성해서 다음에 공천받는 것이 중요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비판보다 당에서 비판받는 것을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영남당이다 이런 말들도 듣고 있는데요. 어떤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영남에 당에서 공천을 주면 다음에 당선된다가 공식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중요한 것은 당의 충성도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조금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게 되고. 그럼 그 충성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그게 정말 충성의 대상은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충성의 대상이 당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얘기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충성의 대상이 당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어떤 뭐 의원들 또는 집단 네네. 뭐 당의 주류라고 쉽게 표현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당의 주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아까 사과도 없는 모습 지적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와 동시에 그 모습과 동시에 지금 당의 주류는 아무리 봐도 지금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공개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곧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 이거와 연결된다. 이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 논리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는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저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진영 논리, 진영 정치에 있다고 봅니다. 예.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절대 상대가 돼서는 안 된다. 또 동시에 우리가 뭔가 잡았을 때 상대에 대한 보복을 한다. 이것이 예. 우리 당, 다른 당 할 것 없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소신과 또 고민과 실천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배격의 대상이 되고 맹목적 충성 또는 줄서기를 잘하는 정치인들이 도리어 당에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예. 정치가 후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 저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진영 논리에 함몰된 이런 구태 정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자꾸 일어나길 바랍니다. 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께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정치가 진영 논리가 아닌 가치 추구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 계속해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뭐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당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 뭐 파급이 없었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이 여론으로 반영되다 보니 비록 저 한 명의 목소리지만 이제는 당에서도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보기 싫은 정치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바른 소리 또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신다면 비록 시작은 작겠지만 쌓이고 쌓이면 정치가 변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뭐 추대를 한 셈인데 네네.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당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당이 조금 말씀을 길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심각한 정치 구조 위기의 초입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계엄 실패하고 탄핵 정국으로 오면서 모든 권력은 민주당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거대 정당입니다. 권력이 집중된 거대 정당은 우리가 역사에서 늘 함께 봤던 것처럼 독주하기 쉽습니다. 안용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되고요.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국민의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국민의힘은 의석수도 좋고 경우에 따라 권력도 이제 잃게 되겠죠. 그러면 견제를 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독주,
국민의힘은 탈주, 예. 둘 다 노선에서 벗어나는 극한의 대립으로 가는 초입 단계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가 건강하려면 권력이라는 것이 서로 견제가 되고 서로가 눈치를 보고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서로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독주하는 극단의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 초입 단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지금 잠을 거의 못 이루는데 이 부분이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저희 당이 반드시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고 실행할 때 예.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권력을 가진 거대 정당을 견제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돌아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 그것이 탄핵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 또 이 불안정한 혼란을 수습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맞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물론 최종 절차도 남아 있으면 사실상 뭐 맞습니다.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럼? 저는 뭐 지금 이미 비대위원장님으로 취임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제가 뭐 옳다 그러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향점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평론가가 아니라 현실 정치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우리 신임 비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당이 제대로 된 방향과 쇄신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언드리고 직언드리고 또 행동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결정된 예. 일을 가지고 잘 됐다, 못했다 그 말은 뭐 의미 알겠습니다. 없는 얘기 같고요. 제가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직언드리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사퇴가 돼서 전 대표가 됐는데 사퇴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와 연락을 혹시 해보셨나요? 네, 뭐 제가 아직 제 지혜가 모자라고 경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내든 원외든 저희 선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보수 원로분들한테 좀 배움을 많이 얻고자 연락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지금 연락을 예, 하셨어요? 연락을 해서 많이 어떤 얘기를 좀 의견을 하셨습니까? 나누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동훈 대표님하고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뭐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뭐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서로 안부 정도 묻는 정도인데 예. 한동훈 대표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바른 분이십니다. 근데 뭐 정치에 경험이 적다 보니 포용하고 이끌고 가는 힘은 예. 다소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정말 힘든 환경이었거든요. 예. 원내에서도 따라오지 않고 대통령과도 갈등이 있었고 그 환경 속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바르게 이끌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이다. 특히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을 섰고 예.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예. 밝혔던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도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 소추안, 그러니까 2차 탄핵안이 국회로 올라가서 이게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공방과 고성이 오갔는데 그 의원총회 비공개 의총 내용이 녹취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전후 경위를 자세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공개 의총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의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다 공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비공개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서로 간에 비공개하기로 신사약정을 한 건데 공개한 예. 것도 물론 잘못됐지요. 하지만은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공개돼도 괜찮게 예.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공개되면서 제가 늘 요즘 참 국민들 뵙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 정말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미래가 예. 이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다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 예, 지역 소멸 대응, 또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또 미국 문제, 중국 문제 현안이 산더미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런 현안들이 지금 논의에서 다 사그라들어 버렸고요. 아. 관련된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시위를 다투는 급한 일들인데 이런 뭐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께서 저지른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시위를 다투는 중요한 때에 이런 논의들이 다 사그라들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미래가 예. 여기에 발목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고요.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좀 이런 혼란과 불안정성이 좀 수습돼서 제 궤도에 올라가서 우리의 일상이 보호받고 또 우리의 미래가 빨리 기획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어려운 때고 어려운 일인데 고민하다가 맡게 됐어요. 당연하죠. 쇄신이 사실은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뭐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방금 미니 인터뷰에서도 잠깐 질문과 답변이 있었죠. 오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죠. 자, 그럼 권영세 의원 어떤 정치인인지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여러 가지 양력들이 나옵니다. 5선 의원 그리고 수도권 서울의 지역구를 둔 수도권 서울 지역 의원이죠. 검사 출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를 했었고요. 뭐 인수위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주중대사도 역임을 했고요. 전체적인 이 정치적 평가는 범친윤계로 통합니다. 그러나 개파색은 그렇게 짙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진 의원이죠. 오늘 비대위원장 지명이 됐는데, 자, 앞서서 최근에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과 관련돼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죠.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혔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한 예의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당론 아니에요. 네. 근데 바뀐다면은 그거 뭐 아닌 건데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고민을 해야죠. 이제 고민 이제 해봅시다. 지금 뭐 오늘 지명받았으니까.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고요.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준우 의원, 오늘 권영세 의원의 비대위원장 지명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개파색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주로 평가가 안정적이고 차분하다 그런 평가가 많죠. 그리고 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한동훈 전임 대표에 비하면요,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패션 정치를 유도했었고. 그러면 다른 말로 튄다 이 뜻입니까? 지금 아까 표현을 아까 그 쓰셨는데.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좀 많이 튀었죠. 튀는 여전히 사진이나 또 이제 뭐 액션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튀는 이제 젊은 이제 정치인이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의원은요 지금 5선 의원이거든요. 20년이죠. 그러면 검사 시절은 비교하면 검사는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정치 경험이 훨씬 더 긴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진 의원이고, 그리고 또 소통을 잘하는 원만한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 시절에 좀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당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당 수습과 함께 중요한 건 뭐냐면 여야정 협의체를 잘 이끌어가지고 국정 안정화를 이끄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도 5선 중진 의원답게 당을 좀 잘 이끌어서 국정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원래 권영세 의원과 함께 다른 중진 의원들도 거론이 됐거든. 대표 나경원 의원 등등 되는데 그 의원분들은 왜 지명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권영세 의원보다는 좀 더 칼라가 강하죠. 개성이 있죠. 예, 개성이 있고 이제 지난 이제 이번에 물론 이제 탄핵 상황이라든가 전당대회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라든가 많이 이제 지지하고 당이 화합돼야 한다 그런 이제 주장을 많이 펼치긴 했지만 예. 차기 대선 주자로 본인은 거론되고 있고 또 서울시 광역시장으로도 출마할 수,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다른 정치적인 행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현재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미래 어떤 그 정치 행보에 디딤돌을 댈 수 있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성시윤 부의장께서는 오늘 권영세 의원의 비대위원장 지명 평가와 함께 가장 시급해야 될 게 뭔지 이것까지 같이 좀 판단해 주시죠. 일단 권영세 의원님은 일단 점잖고 온건하신 분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탄핵과 관련돼서 이미 탄핵 소추는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탄핵을 적극 찬성하진 못하더라도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에 맡기겠다. 우리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친윤 의원들 일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 대통령의 이런 그 탄핵에 방탄하는 그 메시지들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권영세 의원이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이끌게 되면 점잖고 온건한 권영세 의원일지라도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들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일단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안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을 분리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국정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민생 안정, 지금 외교, 국방, 안보 다 외국에서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당과 좀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좀 정치적인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30일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구상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황금폰에 담겼다. 무엇이 담겼나요? 뭔가 좀 알려진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그 황금폰 지금 검찰이 확보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황금폰에서 최근에 알려진 내용이 앞서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 간의 대화 녹취록, 이게 2022년 5월 취임 직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검찰이 확보된 황금폰, 지금 저 대화 내용과 그 연관이 돼 있는 그 대화 내용과 그 뒷부분 쪽에 있는 이런 게 추가로 좀 공개가 된 게 있거든요. 화면을 정리해드리죠.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앞선 내용 방금 들려드렸습니다. 그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했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 윤상현한테도. 그다음 명태균 씨. 윤한홍, 권성동이 불편해해. 경남의 여성국회는 없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런 내용이 황금폰에 담겨 있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대화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반대하는 거죠. 네, 당선인 뜻이라면서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이 전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시윤 부의장,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련돼서 우리가 방금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당이 시끄럽대. 이걸 우리가 한 달 전쯤에 듣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는 그 이후에 담화를 통해서 사람을 그냥 워낙 추천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추천한 것 뿐이다. 그 전달한 것 뿐이다라고만 얘기했지 누구를 공천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말이 지금 거짓임이 드러난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을 공관위에서는 단수 공천을 줄 생각이 처음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를 해서 그걸
그걸 바꾼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침에 전화하라고 시켰다. 이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확인된 거죠. 지금 당선인이 전화한 거 내가 받고 그것을 명태균 씨한테 또다시 보고 알려주는 것까지 지금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녹취록이 나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었죠? 사기꾼이다, 브로커다 이렇게 그냥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기꾼 브로커한테 왜 돈 봉투를 줬죠? 왜 그 사기꾼 브로커한테 이 공천 관련 내용을 알려줬죠? 결국 이 사람과 그 명태균 씨와 이전에 뭔가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거에 혐의가 있다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증거가 나왔는데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반대한다? 대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어디까지 방탄하고 어디까지 보호해줄 생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름이 나왔잖아요. 윤상현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 오늘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번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 저는 김영선 공천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해요. 아니 선관위 등록이 5월 12일이에요. 어떻게 경선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 잘못된 프레임이다. 공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가져갔다는 말을 믿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나가서 얘기할 거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잖아. 저 언제든지 나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준우 의원, 윤상현 의원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저 지금 윤상현 의원 말 들어보면은요, 대통령은 아마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받고 본인이 선거를 도와준 명태균 씨한테 이제 호응을 해주는 거죠.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그래 내가 그 부탁 알아볼게. 누구한테 얘기해 놓을게. 라고 하는 식의 대화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었겠다. 예. 즉 실행을 하지 않고요. 상대 민원인의 부탁을 받고 호응을 해주는 전화가 녹취된 걸 듣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전날이 녹취된 날 5월 9일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실제 전화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인 신분은요. 그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대통령 신분일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대통령 신분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윤상현 의원의 답변을 들어오면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한테 맞장구를 쳐주는 윤상현 의원은 연락받은 게 없다고 했으니까요. 없다고 했으니까 맞장구 쳐주는 대화를 하는 수준이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겠죠. 이런 내용까지 알려준 상황이다. 그리고요, 이 황금폰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대화인데 남편이 직접 보낼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뭘 예약을 한다니 뭘 보낼지 이런 걸 물어봐요. 명태균 씨가.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제가 보내겠다. 왜 명태균 씨한테?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이준석 씨에게 어떤 질문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만나기로 이제 예정을 해놓고 그 직전에 얘기가 갔죠. 명태균. 국민의힘 경선 일정, 윤석열 후보 보완점 등 4가지 질문지를 보냈다. 이준우 의원? 네. 이것도 주목되는 건데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등과 만남 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의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요. 이건 뭡니까 이건? 그 정치권에 처음 이제 발을 디뎌서 바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도움을 공식 라인 통해서 받는 것도 있을 거고요. 명태균처럼 저렇게 접근해 와서 내가 경남 지역 선거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김건희 씨라든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명한테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조언 듣는 거. 그 자체는 문제가 삼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최소한 조언을 받는 대상, 조언을 듣는 대상은 돼 있었다. 그 상태는 그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 전화 내용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또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준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명태균 씨라는 생각이 또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만나면 뭘 물어보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실제로 김종인 씨도 본인이 어떻게 했다. 오세훈도 내가 시장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 이준석도 내가 만들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상황이라서. 지금 본인이 직접 보내겠다. 그렇죠. 뭐 예약한 내용 그건데 내가 예약한 보내겠다. 내용을 보내겠다. 예. 그럼 그만큼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준석과 별 연락 안 했으니까. 아니 명태균 씨가 씨한테.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과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럼? 뭐 저거 가지고 뭐 연락 자주 하는 사이다, 가까운 사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냥 이준석이 오히려 덜 친한 사이다 보니까 좀 더 먼저 알게 된 명태균 씨 통해서 어디서 만나는지 장소를 정해달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정치인 부의장, 이 무슨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아니 그 보수 진영의 이제 대선 후보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이런 중요한 만남을 주선하는데 이런 명태균 씨를 통해서 약속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명태균 씨를 매우 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1년의 대화들인데 22년에 우리가 그 한참 전에 있었던 그 오빠 논란, 오빠 문자 논란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많이 의지하는 것 아시죠?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1년부터 이렇게 정치적 조언, 명태균 씨에 의하면,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의하면 뭐 TV 토론 전날도 내가 뭐 그 지도를 해줬고 각각의 일정에 대해서 내가 항상 정치적 조언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아마 통합 목록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의지를 했고 같이 뭔가 정치적 논의를 했고 또 국정에 대해서 논의했는지가 차차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왜 단순히 그냥 아까 뭐 크로스 체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로스 체크 수준이 아니라 명태균 씨는 아주 좋은 뭐 정치적 조언자로서 지금 윤석열 부부에게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김종인 위원장을 좀 먼저 알았으니까 이준석 의원을 먼저 알았으니까 소개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적 조언자로서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금폰 또 뭐가 담겨 있는 걸까요? 지금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송년 모임이나 단체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은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을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뭔가 심각합니다, 경제. 이게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제가 불안불안, 경제는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평균 이용 금액인데 이게 매주 나오거든요, 집계가. 근데 12월 첫째 주면은 이게 계엄 사태 진행되고 막 탄핵 얘기 나오고 이럴 때잖아요. 전주 대비 무려 26% 넘게 뚝 떨어졌어요. 신용카드, 그 내수입니다.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사람들이. 내수 경기 연말에 힘들어진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요, 환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00달러당 1,450원 넘어가는 게 계속 유지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하거든요. 특히 해외와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경제와 관련돼서 얘기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와 매수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치훈 부의장, 내수 경기 심각하다는 거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그럼요. 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요즘 약속도 많이 잡고 일부러 막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가면은 밥집, 술집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회식들이 다 취소되고 뭐 이 계엄 이후에 다시 잡으라라고 뭐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잡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극심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경제를 망친 주범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제 지갑까지 닫고 모임까지 안 나가는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사과를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준호 위원, 지금 사실 특히 환율이요. 이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게 환율 아닙니까? 네네.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너무나 지금요. 근데 97년 외환 위기와 좀 비교를 하면요. 그때 97년 IMF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순채권 국가입니다. 순채권 국가
똑같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 체력이 단단합니다. 펀드멘트가 단단하기 때문에요. 쉽게 우리가 경제 안정화를 찾을 수 있었고 실제로 외신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계좌신문은요. 충격은 있었으나 금방 안정적인 상태에 돌아왔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요. 좀 저렇게 소비 심리가 떨어진 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대선 당선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폭탄을 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되는 거 우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계엄이 났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더 컸다.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겹치고 겹쳤다 이런 평가 좀 나오깁니다. 알겠습니다.